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크겠죠.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요게 지금 올해 이제 2월달에 지금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리고 수송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그러면 그 아까 아버지가 가는 부동산 위에 자녀가 두 명이 이제 그 공동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종전에는 자녀 두 명이 수송자가 됐어요. 수송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정해서 과세가 되는데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된다면 이게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 수송자 누가 되냐면은 올해 2월부터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의 근친인자로 하되 동친인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최연장자로 한다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이 말이에요. 종전에는 큰아들,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무상으로 사용해서 임대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종전에는 두 사람한테 각각 과세를 했었습니다. 각각 과세 요건을 따져서 각각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한테만 한 사람으로 보겠다. 한 사람으로만. 누구? 장남과 차남이면 누가 됐습니까? 동친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연장자인 장남한테 한꺼번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익이 쪼개지면 세금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다 과세하고 말겠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굉장히 넓은 심보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정여자는 요 사례를 가지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정여자는 아까 부모처럼 부동산을 무상으로 상해준 부모가 되겠죠. 그죠? 부모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1억, 부동산 무상 사용이 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과세가 된다 했는데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여러 사식을 적용하는데 이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편법 있죠? 간단하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5억 이상이 1억 이상이 되는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간편법의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부동산 가액 곱하기 2% 곱하기 3.79079를 하게 되면 요 금액 얼마 나오잖아요. 요 금액이 얼마 이상? 1억 이상이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액은 우리가 아까 제가 3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동산 30억인데 자녀가 그게 건물을 신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0억이 되는 겁니다. 이 30억이라는 것은 시가가 있으면 시가대로 하고 없으면 공시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부동산 무상으로. 은행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1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 부동산 담보로 10억을 빌렸어. 그랬을 때 담보 제공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차익 금액. 10억을 빌렸다면 차익 금액이 10억이죠. 그죠? 10억. 그 다음에 적정 이자율로 곱합니다. 이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4.6%. 제가 거기 교재는 없을 건데 4.6%입니다. 차익금액 곱하기 적정이자율 4.6% 해서 여기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만약에 자녀가 10억을 빌릴 때 뭐 요즘 대출 이자 몇 프로입니까? 보통? 한 3%, 4% 되죠. 아무리 낮아도 3% 이상 요즘 다 되죠. 그죠? 3%, 4%가 되는데 3%, 4% 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4.6%하고 그 대출 이자율하고 차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 이상?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익이 얼마 이상?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의 고객들이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전부 다 이거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면 다 뭐가 설정됩니까? 다 건전한 거 다 설정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건전한 설정자를 싹 뽑아가지고 세금 신고가 들어온지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만약 과세 대상이 되면 미리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갑의 토지가 25억짜리가 있어요. 25억짜리 위에서 장남과 차남이 각각 40%와 60%를 출자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대형 할인마트에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을과 병은 아버지에게 별도 임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별도 임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을과 병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전인세 가액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그 복잡한 사식을 적용해야 됐지만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없이 그냥 25 곱하기 보면은 2% 곱하기 그냥 3.790787을 하게 되면은 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요 금액이 얼마 이상? 1억 이상이면 과세가 된다. 1억 8,900이 나오니까 과세 대상이 되죠.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종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과세했었어요. 이렇게 아까 요게 이렇게 계산 아까 1억 8천 얼마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1억 8천 얼마가 나오잖아.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죠? 그 중에서 40%만큼은 을한테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60%만큼 병한테 과세가 됐는데, 그래서 요 금액이, 종전에는 요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요 금액이 1억 이상이 돼야 과세가 됐기 때문에 어른 아예 과세 대상이 안 됐었어요. 종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병만 과세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2019년도 2월부터는 1억 8,900에 대해서 누구한테 과세가 된다고? 다 을한테 과세가 되고. 을이 완전 날벼락을 맞는 거죠. 그죠? 자기는 40%밖에 지분이 없는데 법을 개정해서 장남이나 이유만으로 을한테 다 100% 과세해버리는 거예요. 정부는 뭐냐면은 쪼개져 버리니까 과세할 게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한 사람도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입법 왜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실무적으로 참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많이 발생되고 또 별 생각을 안 하세요. 별로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실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돌아가시거나, 이게 이제 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제 세무조사를 받았어야 비로소 이게 추식이 되는 게 대부분이. 자진신고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주변에 고객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계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 정도만 짚어주셔도 그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갑에게는, 아까 아버지에게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당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그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건물을 신축해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3명이서 못하고 3명이 합해서 전부 다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은 각각 출자 비율을 정하고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절세 방법은 뒤에가 다 사례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그러면은 뭡니까? 뒤에 여기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남들한테 지급할 만큼 정상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아까 자녀가 제3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임대를 받고 있잖아요. 이미 임대 신뢰가액이 있는 거예요. 임대 신뢰가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아버지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는 게 없죠, 자녀가. 대부분의 부동산 중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땅값에 상당한 임대를 줘버리면은 자녀 입장에서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임대 사업을 하거나 이제 정상적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사례를 가지고 오늘은 다시 절세 방법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려일자는 이제 뒤에 다시 하면 정려일자는 아까 무상 사용 개시한 날, 딱 처음으로 무상 사용 개시한 날 건물을 지어서 무상 사용 개시한 날이 정려일자가 되고, 아까 몇 년 단위로 과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부동산 무상 사용이 이건 5년 단위로 과세한다. 5년간 이거 한꺼번에 다 과세해버리는 거. 성과세. 너무 국고주의적인 거죠. 5년간 성과세 해버리고, 만약에 그 중간에 무상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세금을 또 환급시켜줍니다. 환급. 경제청 환급을 신청하면은 환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5년간 무상 사용을 한다. 무상 사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이익. 부동산 담보 이용 이익도 아까 말씀드렸죠. 담보 제공 이익도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몇 년간 이익으로 과세한다고요? 1년간 이익으로 성과세한다. 1년간. 먼저 과세하고 1년이 지나서 또 담보 제공하고 있으면 또 1년 지나 또 과세하고 계속 그렇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은 5년 단위로, 부동산 담보 제공 이익은 1년 단위로 계속 과세한다. 이렇게 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그 부수토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계산했을 때 요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1억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죠? 1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거꾸로 이게 1억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부동산 가액이 대충 아마 그게 한 12억 몇천 정도 될 거예요. 12억 5천에서 아마 이쪽 정도 될 거예요. 대충.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그냥 10억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10억 이하는 아예 세금이 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억짜리는 그냥 무상사도 괜찮아요. 정리적 과세가 안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해서 한 12억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모 집에 자녀를 거주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부모 같이 살면 당연히 과세가 안 되겠지만 부모 집에 그냥 부모 집이든 이제 같이 이제 그게 10억이 안 되면 일단 전세 과세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이 되더라 해도 어쨌간에 그 1억 이상 증여 이익이 1억 이상이 되더라 해도 부모 같이 사는 경우는 괜찮다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그다음에 요거는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저가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타세법상 취급인데 아까 이거는 아버지이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무상 저가로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가 적용된다. 부당행위가 뭐냐 그러면 도대체 부당행위라는 것은 아들한테 대가를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 그죠? 자녀한테 아무 대가를 안 받았지만은 우리는 세법상으로는 뭡니까 이게 보면은 임대료의 시가를 수익금을 해서 그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계산한다 됐습니다. 저 시가를 기준해서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보시면은 만약에 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요즘 법인도 막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거 주택이 중가가 되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해서도 부동산 많이 취득하잖아요. 그 법인이 가지는 부동산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특성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법인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부당이가 이제 적용이 돼서 시가를 임대소득을 해서 법인세 과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부동산 소유자가 개인이면은 소득세,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이면은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도 과세가 된다. 주택은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되는데 보통 아까 토지 같은 이런 나대지 같은 경우 또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부당이익이 적용되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을 봐서 시가를 과세 표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된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동산 그게 임대 용역이 임대 시가가 남한테 받으면은 연간 임대료가 10억이라고 아니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 10억은 너무 크나요? 1억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1억을 가표로 해서 소득세도 내고 부가세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겁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 비율과 손해분배 비율이 다른 경우는 증여적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위에 자녀가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임대사업을 하라 그랬잖아. 공동으로. 그 공동임대사업을 하려 그래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토지를 출자한 금액이 30억을 출자했어요. 자녀도 건물을 신축할 때 30억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각각 50% 임대사업을 하면은 각각 50%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출자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각각 50%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임대소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50% 나눠 가져가야 되잖아요. 나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눠 가져가고 자녀가 70% 가져가는 거예요. 자녀가 70% 가져가고 부모는 30%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여기서? 이게 뭐 심판이나 이게 여기는 보면은 다 정의적과세 문제 생긴다고 말을 해놨어요. 정의적과세 문제 생긴다. 과세 문제 생긴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의적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출자 비율이라는 게 뭐냐? 출자 비율. 출자 비율에서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 해석이 뭐냐면 이 출자 비율이라는 것은 이게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출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노무 출자, 경영 능력, 거래 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절세 방법은 보시면은 갑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 부동산 중 50%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사례 제가 앞에 계속 말씀드린 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30억 이렇게 이제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분율 그냥 그 앞에 사례를 계속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30억을 토지를 출자하고 아들이 거기 30억 출자해서 30억 출자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50%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자 비율 보시면은 출자 비율을 자녀가 70% 해버린 거예요. 자녀 70%. 아버지는 30% 해버렸을 때. 그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자녀가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절세 문제 생기지만 뭐라고 되죠? 가로 속에 보시면은 여기
부동산 50% 지분 출자하지만 모든 임대차 관리 업무라든지 그 관리 업무라든지 건물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을이 한다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약정서 작성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자녀가 20%를 더 가져가도 괜찮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활용을 많이 해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거는 노무 출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국세청에 와서 미주알 고지할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노무 출자 임대차 관리하는데 그거 다 앉아서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노트 정리를 하는, 장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장부 정리를 그거를 누가 아들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것만 작성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전부 다 대부분이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저 거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임대 관리를 할 때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자녀의 출자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여러분들이 그 임대 수익을 자녀에게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무 출자를 보기 때문에 결국 임대소득 중에서 한 20% 정도를 더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참 이 사례를 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약해지면 10% 올리고요. 가감해지면 2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없어요. 출자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걸 가지고 태클 걸어서 저는 과세 당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시간이 지금 이게 32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고저가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는 첫 번째는 무상을 주는 경우, 두 번째는 소유권을 주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번에는 매매를 통해서 하는데요. 매매를. 이 부동산을 자녀들한테 노는데 매매를 통해서 양도를 하는 거예요. 양도를 하는데 시가대로 안 하고 10억짜리 만약 시가가 10억이라 하면 시가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가로 팔아. 저가 싼 값으로 팔아버린 거죠. 싼 값으로 팔거나 아니면 비싼 값으로 사줘버리는 거죠. 아예 비싼 값을 사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겁니다. 과세 문제가. 당연히 이제 요거는 요약된 금액을 기준할게요. 요약된 금액.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시면 부모 자식 간 생각하시고 하시면 금방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양수, 즉 부모가 자식한테 10억짜리를 5억에 팔아버리는 거죠. 즉 자녀 입장에서 10억짜리를 부모로부터 5억에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겁니다. 이것도 이제 절세 방법 굉장히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절세 방법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수수자 누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자녀 입장에서 10억짜리를 5억에 샀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얻었죠, 그죠? 과세를 당합니다. 누굽니까? 수종자가 양수자가 되는 거죠. 양수자가 되고 그때는 과세 요건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 시가 10억이죠. 10억에서 대가 5억을 뺀 금액이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 30% 이상이거나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 얼마 이상? 3억 이상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와 3억원 요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가 대가 차익이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 이상인 경우는 과세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가양도 거꾸로 보면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고가양도. 지금 이게 지난번에 우리 거래처 하신 분 어떤 거냐면은 이게 10억짜리 지금 아파트인데 10억짜리예요. 팔려고도 안 팔리는 게 이게. 자녀는 외국에 있는데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 사줬냐면 13억에 사줘버린 거예요. 그거를. 13억에. 그러니까 고가 양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자녀가 돼, 자녀. 그러니까 10억짜리 13억에 팔았으니까 자녀가 양도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때 과세 요건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 13억에서 시가 10억을 뺀 금액인 그 금액이 시가 10억에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30%와 3억 요건이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정려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 정려이익은 시가와 대가에서 아까 이제 저가 양수입니다. 10억짜리를 5억에 샀는데 정려재산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0억에서 5억을 빼고 뭘 빼독됐습니까? 여기에? 시가의 30% 3억을 준 저금액 빼독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를 뺍니까? 10억짜리 5억에 샀으니까 3억을 빼게 되죠. 3억을 빼게 되면은 이익이 얼마가 나옵니까? 2억이 나오죠. 2억. 그러면 결국은 10억짜리를 얼마에 산 셈이 되는 건가요? 7억에 산 셈이 돼요. 7억이. 그죠? 그렇게 되면 싸게 산 거예요. 그래 이익이 자녀는. 10억짜리 그냥 7억에 대해서만 과세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죠. 고가양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고가양도 사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되지 않고 저가양수가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과세를 당하고 마는 거죠. 그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특수관계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 부모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저가 양수, 고가 양도 시 소득세보다 부당행위인데 이거는 누구냐면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입장에서. 저가로 팔거나 그다음에 비싼 값에 사준 부모 입장에서 어떤 과세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10억짜리를 5억에 판 부모 입장에서 뭡니까? 이것이 여기서 과세 요건은 여기는 3억 시가대가 차익이 3억과 5% 요건입니다. 이건 조금 요건이 달라요. 소득세법상이기 때문에 3억과 5%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때는 시가를 양도가격을 해서 양도세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10억짜리를 5억에 팔았지만은 부모는 세금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0억에 판 걸로 계산해서 양도세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양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양도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법인세법 부당이익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부동산을 법인이 가지고 있다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게 하는 거. 저가 양도. 이때 당연히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한테도 마찬가지로 부당이익을 걸어버립니다. 부당이익을 걸어서 그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와 대가 차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가와 대가 차익이 돼서 시가 대가 차익이 돼서 즉 만약 10억짜리를 5억에 팔았다고 하면은 시가와 대가 차익인 5억을 그냥 입금 살입해서 그냥 법인세를 5억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해버립니다. 5억을 입금 살입해서 그냥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소득이 늘어서 법인세를 과세해버리고 기속자에게 뭐 배당이나 소득 처분해서 소득세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녀한테는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소득 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녀한테는 소득세 과세가 된다. 어쨌든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요 말씀드렸듯이 시가대가 차익이 돼서 법인세법상 부당이익이 적용되면은 시가대가 차익이 돼서 입금 살입해서 법인세 과세가 되는 이게 이중으로 참 아까 이중으로 이게 그게 아마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거 사례를 안 보시면요. 이거는 지난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데요. 정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인 자산을 이용하면 완전 진짜 대박입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절세를 많이 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2년 전에 4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40억을 취득했는데 현재 기준시가는 18억이고 임대료동 환산가액이 20억이에요. 임대료가 많다 보니까 임대료 환산가액 계산할 때 20억인 거예요. 그럼 시가가 얼마나 드십니까? 이거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가 세법상 시가는 얼마예요? 세법상 시가는 20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없으면은 기준시가 평가하잖아요. 그죠? 기준시가 평가하지만 이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임대료 환산가액하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교하다 보니까 요 금액하고 임대료 환산가액 비교해서 큰 금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이 이 재산가액이 세법상 시가예요. 세법상 시가. 그래서 세법상은 20억짜리예요. 이 20억짜리를 갑은 상기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4억에 팔아버린 거예요. 4억에. 그러니까 지금 20억짜리잖아요. 20억짜리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0%씩 50 팔은 거예요. 그러면 20억짜리니까 50% 팔면은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 시가가 얼마입니까? 10억이 돼요. 10억이. 10억짜리를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얼마 대가를 받았다는 거야? 세법상 시가 10억인데 그걸 4억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4억을 받고 팔아버렸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아까 앞에 보셨죠?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에서 뭘 뺀다고요? 시가의 30%와 3억 적은 빼도록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아들의 정리세가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의 정리세가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억에서 4억을 빼고 얼마를 또 뺍니까? 3억을 빼고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3억이 나오죠. 그죠? 3억. 10억에서 4억 빼고 3억 뺐더니 7억을 빼잖아요. 그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이 나오고 3억. 3억이 정리세가액이 되는 거예요. 3억이 정리. 며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들은 3억을 정리세가액을 해서 정리세 계산하고 이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4억인데 각각 4억이 아니고 4억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4억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아들이 이제 이 증여이익이 그러니까
각각 대가 4억을 지불했기 때문에 10억에서 4억을 빼고 3억을 빼니까 7억이 3억이 되는 거죠. 3억이 돼서 정리이익이 아들에 대해서 전세 계산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3억에 대해서 전세 계산한 거예요. 그 계산할 때 요만큼은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만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다 합쳐도 다 합치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얼마짜리 치도록 한 겁니까? 부동산을 실제로 시세가 40억짜리 40억. 최소한 40 이상 가는 것을 자녀는 1억도 안 되는 자금으로 세금을 그걸 취득을 한 거예요. 취득을. 그런데 이렇게 자녀 입장에서 저가 취득해서 아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했습니까? 20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4억에 판 거잖아. 아니 저기 결국은 뭡니까? 8억에 판 거죠. 그죠? 4억 4억이니까 8억에 판 거잖아요. 8억에 팔았으면은 아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했습니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그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이거는 아니에요. 소득세법 부당행위가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아니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가 적용되지만 그때는 이 사람의 소득 부당이 되지만 양도가액이 얼마가 됩니까? 이때는 양도가액이 20억이 되죠. 20억이 되는데 이 사람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40억. 내가 40% 플러스 20을 판 셈이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소득 가세문제 안 생기고 자녀들은 저가 양수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까 지난번 사례는 비과세 감매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양도 차익이 없는 부동산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양도 차익이 엄청 많은 부동산이 있어요. 막 한 10년, 20년 전에 한 20, 30년 산 것들. 지금 취득가액 10%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세금 폭탄이 일어납니다. 세금 폭탄. 이렇게 정리소득 가세 문제 생기고 또 이쪽에서는 양도소득 가세 문제 생기기 때문에 양쪽 다 가세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양도 차익이 별로 없는 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예. 이거는 제가 이게 국세청에서 이걸 제가 신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세청에서 그대로 제가 신고 들어갔더니 이거 인정해 주려고 하니까 뭔가 괘씸해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이제 하겠다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딱 세웠었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세무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과세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거 너무 괘씸하니까 그거를 세무조사까지 했는데 아무도 과세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이 사례를. 평가 방법은 이제 이게 아까 시가로 평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넘어가고요. 이제 아까 우리가 정리세 그러면은 부동산을 정리받았고 했는데 부동산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데요. 이것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는 기준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시간이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은 시가가 원칙이고요. 시가가 없으면은 이게 매매 사례가 이처럼 시가로 하고 시가가 없으면 기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